아들 팬티 다림질하는 시어머니, 며느리의 절규 10억에 갇힌 결혼 생활 아들의 침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책방 진행자 기쁨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우리의 마음도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니면 직접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 결혼 후 가족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결혼하신,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공감하시면서도 때로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 그것만큼 기쁘고 벅찬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그 기쁨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상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부모의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가정의 영역을 침범하는 간섭일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현실 속 드라마를 통해 세 사람이 겪은 쓰라린 시행착오와 깨달음을 함께 고민해 보시죠. 6개월 전 영란과 민수는 모든 이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호화로운 호텔에서 치러진 결혼식, 그리고 한강뷰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훌륭한 아파트에 마련된 신혼집, 이 모든 것은 민수의 어머니 김정희 여사의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결혼 비용과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정희 여사가 쾌척한 금액은 총 10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직 아들 민수 하나만을 바라보며 20년 동안 동네 골목에서 정희분식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허리띠를 졸라매 모은 정희 여사의 살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스를 켜고 국물을 끓이고 김을 말리던 그 손때와 땀방울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죠. 그녀에게 이 지원은 아들에 대한 당연한 사랑의 연장이자 며느리 영란에게 보여주는 내 소중한 아들을 이제 부탁한다는 무언의 신뢰와 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는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그리고 그 행복의 중심에 내가 있어도 되겠지? 라는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열정맘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그녀의 모든 삶은 아들 민수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유명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녀는 혼자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들의 졸업식 날 그녀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물에는 기쁨도 자랑스러움도 동시에 외로움과 공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그녀의 삶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공포감도 들었죠. 정희 여사의 희생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다니던 시절 그녀는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분식점 운영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 7일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에는 무리한 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고 허리는 자주 쑤셨지만 아들을 위한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들의 결혼은 자신의 인생 최고의 성취이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신혼 생활의 첫 달, 영란에게는 모든 것이 꿈만 같고 낭만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림 같은 집, 부족함 없는 환경. 영란은 자신을 이런 환경에 들여주신 정희 여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행복하게 잘 살아서 저희도 나중에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정희 여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너희만 잘 살면 그게 내 큰 효도란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영란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어렵게 대학을 나와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민수를 만난 것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그의 차분한 성품과 배려심에 반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정희 여사도 그녀를 매우 예뻐했고 자주 만나 식사를 하며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란은 자신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정하신 데다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시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행복의 그림자는 영란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그리고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영란이 힘든 한 주를 마치고 퇴근해 보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도 경고도 없이 신혼집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 정희 여사가 편안하게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영란은 순간 놀라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으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저녁이라도 차려놓고 기다릴 텐데. 정희 여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뭘 준비해. 너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굳이 마침 내가 없기에 민수 혼자 쓸쓸하실까봐 와봤지. 근데 민수는 야근이라네. 내가 닭곰탕을 끓여왔어. 우리 민수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너도 얼른 챙겨 먹어. 닭곰탕 냄비와 함께 가져온 다양한 반찬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영란은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나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는구나. 정성스럽게 음식까지 만들어 오시다니 하는 생각에 감동했죠. 하지만 그 감동과 따뜻함은 생각보다 빨리 미묘한 불편함과 답답함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여사는 식사 후에도 쉽사리 돌아갈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을 둘러보며 여기저기 먼지를 털고 정리 안 된 것들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영란이 어머니, 저희가 할 테니 그만 좀 쉬세요라고 말해도 너희는 바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지라며 계속되었습니다. 영란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처럼 느껴지는 기묘한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정희 여사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살펴보더니 이런 반찬이 너무 없네. 내일 아침 시장 가서 좀 사올게. 너희 젊은 것들은 반찬 준비를 잘 못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영란은 그 말에 살짝 상처받았습니다. 그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반찬을 준비하려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선의를 의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공간이 침범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란이 옷장에서 민수의 출근할 옷을 꺼내려는데 서랍 속 민수의 속옷 팬티들이 하나같이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고 심지어 다리미로 핀 주름까지 잡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백화점 매장에서 파는 새 옷처럼 말이죠. 영란은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피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왜 내 남편의 그것도 가장 사적인 속옷까지 시어머니가 다리미를 하시는 거지? 라는 복합적인 감정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부부의 영역을 정글도를 들이대며 무단 침범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다리미질된 주름 하나하나가 이 집의 실제 여주인은 나야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영란은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시어머니가 민수의 속옷을 다리미질하는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아니요, 별일 없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적인 고민을 남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주변에서는 모두 정희 여사를 아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동료 은주가 영란의 이상함을 눈치채고 따로 불렀습니다. 너 오늘 완전 이상하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영란은 마음이 약해져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주는 경악했습니다. 그건 좀 선을 넘은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남편 속옷에 다리미질을 하다니? 그건 정말 용납이 안 돼. 은주의 반응에 영란은 자신의 감정이 과민 반응이 아니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란은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말이 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어머니께 우리 집 비밀번호 좀 바꾸자고 말씀드리는 게 어때? 그리고 내 옷 내가 관리할 테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런 사소한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조용히 전해줄 수 없을까? 민수는 예상대로 불편해하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영란의 눈에 서린 상처와 복잡한 감정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우리 잘 되라고 편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지. 다리미질까지 해오신 거? 나는 솔직히 너무 편한데? 엄마는 그걸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거야. 우리 결혼하는데 10억 가까이 도와주셨는데 그런 사소한 걸로 트집 잡으면 내가 얼마나 맥 빠지겠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영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트집? 남편이 속옷 관리는 사소한 일이자 시어머니의 사랑은 곧 며느리가 감사히 침묵으로 받들어야 하는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영란은 자신이 그 10억 원짜리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서글퍼졌습니다. 그 무거운 은혜 앞에서 자신의 불편함은 발언권을 갖기조차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영란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해하는 아내에게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영란아,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런 엄마가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시고 싶어서 그런 거지. 조금만 이해해줘. 알겠어? 영란은 베란다 한쪽에 아기자기한 다육이 화분들을 줄지어 키우며 소소한 행복과 위로를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힘들 때 혹은 민수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을 때 그 작은 식물들에 물을 주며 마음을 다잡곤 했죠. 그 중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친정엄마가 내 인생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거라며 선물해준 10년째 키우던 오래된 화분도 있었습니다. 줄기가 울퉁불퉁하고 형태도 조금 특이했지만 추억이 담긴 영란에게는 작은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니 베란다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란의 소중한 다육이 화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값비싸 보이는 큼지막한 관상용 난과 폭신한 잎을 가진 대형 식물들로 베란다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그녀의 핸드폰에는 정희 여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영란아, 너희 집 베란다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예쁜 식물로 다 바꿔놓았어. 그 옛날 화분들은 다 버렸다.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영란은 문자를 읽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더니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버렸다. 그 한마디에 자신의 공간, 자신의 취향, 자신의 추억, 자신의 감정까지 모두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마음까지 함께 버려진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정엄마는 괜찮다. 또 키우면 되지라고 위로했지만 목소리에는 섭섭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 화분을 내 동의 없이 버리다니. 그건 내 거라고. 내 추억이 담긴 거라고.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그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지만 또다시 짜증 섞인 반응이었습니다. 야, 진정해. 엄마는 그런 거 몰랐을 거야. 그냥 우리 집을 더 예쁘게, 더 좋게 해주시려는 마음이지. 화분은 다시 사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와? 엄마한테 뭐라 할까봐 그래. 솔직히 내 그 다육이들 좀 촌스럽긴 했어. 이게 훨씬 고급지고 좋지. 엄마의 사랑과 우리 집을 위한 배려라는 이름으로 영란의 개인적인 영역과 추억은 촌스럽고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민수의 그 말 한마디에 영란은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감정이 이 집안에서 아무런 힘도 무게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영란은 화가 나서 밖으로 뛰쳐나와 버려진 화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그날 아침에 수거된 쓰레기가 모두 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과거의 일부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분이 아니라 그녀의 20대 전부, 친정과의 추억,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정희 여사는 예고 없이 찾아와 며느리 영란에게 제대로 된 아내의 요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영란아, 민수 밥상은 고기가 좀 더 있어야지. 남자들은 회사에서 힘을 써야 하니까 저녁에 고기 반찬은 필수란다. 내가 좋아하는 샐러드 같은 거만 해. 놓으면 안 돼. 허약해져. 영란아, 콩나물국은 이렇게 팔팔 끓여야 국물이 시원하지. 이 맛없는 싱거운 국은 민수가 안 좋아해. 내가 알려줄게. 영란은 원래 현대적이고 건강식을 중시하는 요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단에 기름기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죠. 하지만 정희 여사에게 그런 식단은 제대로 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진짜 음식은 한국 전통의 고기와 국물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여사는 영란의 주방에 자신만의 규칙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재료를 직접 사다 채워놓았고 영란이 정성껏 해놓은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즘 젊은 애들 음식은 영 입맛에 안 맞네라며 눈앞에서 자신이 가져온 반찬을 꺼내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민수는 결혼하고 살이 빠진 것 같아 영란이가 잘 못 챙겨줘서 그런가 걱정이다. 이 말이 영란의 귀에는 너는 좋은 아내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라는 날선 비난으로 들렸습니다. 한 번은 영란이 민수를 위해 특별히 배운 이탈리안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정희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이게 뭐야? 이 난장판은? 외국 음식은 건강에 안 좋아. 우리 민수는 한식 밥상에 익숙한데라고 하시며 자신이 가져온 김치찌개를 꺼내 놓았습니다. 민수는
파스타와 김치찌개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어머니의 김치찌개를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영란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정성은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시당했습니다. 영란은 점차 초조해졌고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자신의 미각, 자신의 방식을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와의 말다툼은 자연스레 잦아졌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폭발할 것만 같았죠. 자신의 집, 자신의 주방, 자신의 남편, 나아가 자신의 삶의 방식까지 모두 시어머니의 사랑과 간섭이라는 이름 아래 잠식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영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어요. 우리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제2의 집 같아요. 뭐 하나 제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친정엄마는 한숨을 쉬며 며느리 생활이 원래 그렇단다. 인내심을 가지고 적응해야지라고 조언했지만 영란의 가슴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섭은 이제 신혼집 전체, 나아가 민수의 사회생활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어느 날 영란과 민수가 없는 사이에 민수의 옷장을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싹 갈아엎었습니다. 민수가 대학 시절부터 가장 아끼던 오래된 가죽 재킷은 너무 낡고 민수한테 안 어울린다는 이유로 옷수거함에 넣어버렸고, 영란이 첫 선물로 줬던 넥타이들은 색깔이 너무 촌스럽다며 서랍장 깊은 곳에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옷장은 이제 민수의 것이 아닌 정희 여사가 이상으로 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그날 저녁 옷장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가죽 재킷은 대학 시절 첫사랑의 추억이 담긴, 비록 낡았지만 여전히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선의를 또다시 의심하는 불효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그 불편함을 영란에게 투영했습니다. 여보, 너네 옷장 좀 정리하지 말아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영란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비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좀 마신 탓에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란에게 불쑥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엄마가 오늘 우리 회사에 전화했었대. 내가 어제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야근 좀 적게 시키라고 우리 팀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대. 망신당했잖아. 정말 엄마가 내 회사 일까지, 내 사회 생활까지 간섭하는 거 정말 싫단 말이야. 영란은 어이를 잃었습니다. 참다 터진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어머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바꾸자는 말 한마디, 사적인 공간을 존중해 달라는 부탁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나한테만 화를 내는 거야? 당신 회사에 전화하는 건 간섭이고, 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내 물건 버리고, 내 주방에서 내가 하는 요리를 무시하고 내 삶 전체를 통제하는 건 사랑이야? 그게 어디서 말이 돼? 민수는 그제야 처음으로 엄마가 지나쳤다는 말을 입 밖에 냈지만 그 다음 말은 영란의 가슴을 또다시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우리 도와주신 게 있으니까 그 돈 생각하면 우리가 뭐라 하기도 뭐하잖아. 그냥 적당히 참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당신이 좀 더 너그럽고 이해해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영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해? 그건 결국 너가 더 참고 견디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참고 희생해야 하는 걸까? 이 결혼 생활에서 나는 대체 뭘 얻고 있는 걸까? 사랑받고 존중받는 느낌은커녕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기분뿐이야. 그날 밤 영란은 침대에서 한쪽으로 몸을 돌린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등짝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영란의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에 그녀는 잠시나마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시작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정희 여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영란아, 지금 어디야? 민수는 집에 와 있니? 나 너희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네. 어머니, 저 지금 대학 동기들 만나서 조금 있다 들어갈게요. 뭐? 민수는 혼자 집에 두고 너가 나갔어? 그는 저녁은 먹고 있는 거야? 너 아내가 무슨? 영란은 화장실로 가서 통화를 했지만 이미 기분이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오자 동기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다. 영란은 애써 웃으며 아니, 별일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다시 정희 여사였습니다. 영란아, 너희 집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도 없던데? 민수 저녁 뭐 먹고 사는 거야? 빨리 들어와서 반찬 좀 만들어줘. 영란은 결국 모임을 중간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희 여사는 민수와 함께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왜 이렇게 일찍 와? 재미없었어? 라고만 물었을 뿐 그녀의 속상한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영란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자유, 퇴근 후 휴식을 취할 자유,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자유 모두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우울해졌고 회사에서도 그전 같은 열정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날 영란은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중요한 보고서에서 숫자를 잘못 기입했고 고객과의 미팅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사가 그녀를 불러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물었지만 영란은 다시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1년째 영란은 임신을 알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정희 여사의 간섭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신혼집으로 이사 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옆에서 돌봐야 안심이 되지 너 혼자서는 못해. 영란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의 생활만으로도 버거운데 임신과 출산까지 시어머니의 통제 아래에서 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민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어머니께만은 우리가 혼자 지내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줘. 제발. 다행히 민수도 이번만큼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저희끼리 지내게 해주세요. 필요하면 도움 요청할게요. 하지만 정희 여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의 매일 신혼집을 찾아와 영란의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높은 구두 신지 마라. 아이한테 안 좋아. 그 화장품들 다 버려. 임신부가 쓰는 거 따로 사라. 아직 멀었지만
우리 아이 유치원은 내가 알아볼게. 영란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병원 검진 때마다 따라오는 시어머니, 의사, 선생님께까지 간섭하는 모습에 그녀는 점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영란의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의 사랑을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임신 5개월째 영란은 본격적인 산전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떨어졌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으며 무기력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맑고 경쾌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초조해하고 민수에게 짜증을 내고 혼자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영란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이 되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괜찮아? 좀 쉬어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란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임신 6개월째 영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희 여사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오겠다고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학렬자가 있어 이 아이는 준자를 써야 해. 영란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일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손주의 이름을 지을 권리도 없냐? 그 순간 영란은 평소의 조용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폭발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 집은 제 집이에요. 제 삶은 제 삶이에요. 아이는 제 아이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무겁고 답답해요. 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정희 여사는 충격받아 주춤했고 그때 마침 들어온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영란의 고통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아내의 눈에 맺힌 절망의 눈물과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왔던 그녀의 상처들으려 영란은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전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집에 들어오는 게 두려워요.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인형이 된 것 같아요. 민수는 그제야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편한 길을 택해왔지만 그 결과 아내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영란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펑펑 울며 털어놓은 모든 이야기들과 그동안 참고 견디어왔던 수많은 사소한 일들, 그녀의 공간과 자아가 무시당하는 느낌, 그리고 가장 큰 상처는 바로 민수가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이 결혼 생활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내 공간, 내 취향, 내 의견, 내 감정까지 모두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어. 그리고 당신은 그걸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 민수는 그제야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갇혀 아내의 고통을 보지 못한 채 편한 길을 택해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통제가 실제로는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민수는 영란을 꼭 안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약속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상담 받으러 함께 가자 뭐. 미쳤어? 무슨 상담이야? 엄마, 우리 다 같이 행복하지 못해요. 엄마도, 저도, 영란도요. 우리 가족의 사랑이 서로를 옥죄고 있어요.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하던 정희 여사도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실에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진실된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거야. 남편을 일찍 잃고 오직 민수 하나만을 보면서 살아왔어. 그런데 그마저도 결혼하고 나니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 같아서 무서웠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상담사는 정희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상대방을 옥죄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란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저도 이 집의 한 주인이고 민수의 아내이고 이제는 엄마가 될 사람이에요. 저의 공간과 의견도 존중받고 싶어요. 민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영란, 미안해요. 저는 그동안 제가 가장 편한 길만 택했어요. 엄마의 사랑을 거스르기 두려워서 영란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이제는 달라지겠어요. 상담 과정에서 정희 여사는 자신의 행동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 민수의 어머니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여사는 내가 다 해줘야 저 애들이 편할 텐데라는 마음이, 영란은 왜 나의 삶을 통제하려 드는 걸까라는 억눌린 분노가, 그리고 민수는 그냥 둘 다 잘 지내면 좋을 텐데라는 회피가 각자의 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팀이지만 동시에 각각의 독립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가되 섞이지 않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 말은 세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를 쌓아두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가지 중요한 합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혼집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정희 여사가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화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공간의 경계를 서로 인정하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방과 집안일은 영란이 주도적으로 맡고 정희 여사는 조언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희 여사는 처음엔 내가 평생 해온 일이니 더 잘할 텐데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때야. 셋째, 민수는 더 이상 중립을 핑계로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가교로서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피하지 않고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며 진심을 다해 조율했습니다. 넷째, 정희 여사는 자신만의 삶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인생이 곧 자신의 인생이었던 그녀는 오랜만에 정희라는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취미를 떠올리고 동네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찾아보며 새로운 일상에 대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물론 변화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과거의 감정은 때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여전히 무심코 그건 이렇게 해야지라며 간섭하려 했고 민수는 때때로 예전처럼 중간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영란 역시 속으로 상처받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와 존중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간섭이 아니라 공감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그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정희 여사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국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한지 위에 물감을 번지게 하며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들도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이게 참 묘하지, 물감이 번지는 걸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그렇게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같은 세대의 여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에도 아직 나를 위한 시간이 남아있구나. 한편 영란은 출산을 앞두고 불안하면서도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남편 민수의 태도가 달라진 덕분이었습니다. 퇴근 후 그는 먼저 아내의 안부를 물었고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당신 힘들었지? 저녁은 내가 차릴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영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손주를 품에 안은 정희 여사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해야 해라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란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 말 한마디가 영란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희 여사는 이제 손주를 사랑하되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고 요청하지 않으면 기다려주는 것, 그 단순하지만 어려운 경계의 사랑이 그녀 자신에게도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강제적인 간섭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존중의 사랑, 그것이 가족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와 영란의 관계도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부부 상담을 이어가며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솔직히 표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울며 때로는 웃으며 그들은 점점 서로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의무나 습관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동반자 관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감정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사랑은 그 경계를 구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사랑하니까라는 이유로 우리는 종종 상대를 통제하거나 그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나의 연장선으로 여기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용기,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가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켜봐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서로의 짐이 되고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옥죄어온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더 자유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